구독과 좋아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1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현입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특히 우리는 언론단체다 보니까 언론인들의 이제 정말 싫은 언론인, 문제가 있었던 언론인들이 어떻게 됐는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 저는 그래가지고 종편에서 막 채널A 돌직구쇼 막 이런 데 나왔던 패널들 있잖아요. 네네. 다 저기 미통당 갔잖아요. 네. 다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네, 거의 다 떨어졌어요. 야, 진짜 이게 막말하면 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그렇습니다. 그게 막말 때문에 떨어진 것일까? 아니면은 종편에서 가꾸었던 그 어떤 뭐라 그러지 인지도가 사실 별것 없는 것으로 지금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일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언론이 이만큼밖에 영향이 없다.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이 민원연 입장에서는 민원연은 이번 선거에서 절반의 패배다. 왜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현진 때문에요? 배현진, 조수진, 허은하 이렇게 세 명의 당선자가 나왔다. 조수진하고 비례는 어쩔 수 없어. 허은하 씨는 모르겠지만 허은하 의원? 이제 의원이네. 이제 의원이 됐습니다. 근데 조수진은 워낙 앞번 때였기 때문에 뭐 민원연이 아무리 노력해도 방법 그거는 없어요, 뭐 그거. 방법이 없고요. 종편 패널 예. 2명과 네. MBC 적폐 당선을 막지 못한 것은 예. 아니, 다른 진짜 너무 화가 나긴 아니, 해요. 다른 패널 다 떨었어요. 이수희 예, 변호사 뭐 떨어지고, 이수희 변호사, 박정하, 김경민, 박정하, 어. 박종진, 김근식 다 절반은 다 아니다. 한 네. 80%는 그래도 우리가 약간 열심히 알려낸 덕분에 미연년의 저주라고 할까? 찍히면 저주는 아니고 그리고 인천 연수에서 민경욱 전 KBS 앵커가 낙선한 것도 네. 사실 민경욱 앵커랑 배현진 앵커가 둘 다 붙었으면요. 네. 진짜 화병 났어요, 참담할 뻔했습니다, 진짜. 절망편이지, 네. 절망편. 네, 맞아요. 바로 지난번에 우리 열린 우리당 이 시절에도 이렇게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저는 그게 더 걱정이에요. 이제 정말 핑계 대지 말고 국민들이 마지막 기회를 준 거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하셔야지 된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뭐 언론 개혁, 검찰 개혁 그리고 정말 민생을 생각하는 이런 일을 더 이상은 누구 핑계 대지 말고 진짜 뚜벅뚜벅 해나가야지 박차를 가야 된다. 됩니다. 네, 그런 시간 없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민원연 입장에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에 이거 제가 미디어 오늘 인터뷰에도 얘기했지만은 민원연 입장에서는 지금 시급한 이 방송 개혁 법들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거 여야 정치권이 나눠먹기 못하게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네. 도대체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집권 말기로 와요 문재인 정부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근데 예. 사실 저는 저희가 지금 미디어 개혁 네트워크라고 해서 거의 언론과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청와대 안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바로 직속 기관으로 미디어 개혁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보구 팀장이 말한 정말 바꿔야 될 미디어 관련된 그 법제도가 너무 많아요. 네. 이거를 전부 다 모아놓고 차기 대선 전에 이거를 그러니까 선거 있기 전에 사실은 완전히 틀을 다 정비하고 그렇죠. 이게 고민하는 시간만도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냥 뚝딱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걸 수기하고 합의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시간만 해도 저희는 한 1년 걸린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미디어 개혁 위원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1년 동안 잘 숙성시킨 결과를 가지고 국민 앞에 내놔서 그것으로 빨리 미디어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저 이거 국회가 이번에 꼭 해야 되는 일들이 두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많은 국민들이 진짜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이 혐오 그리고 가짜 뉴스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이번 국회가 아니면 하기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연이 항상 요구해왔던 거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가짜 뉴스는 모르겠으니까 혐오 표현만이라도 제발 못하게 하자. 사회적으로 합의가 끝난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 많잖아요. 세월호 참사, 성소수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런 분들에 대한 혐오 표현을 뭐 보도로 내거나 아니면 인터넷상에 그런 혐오 정보를 게시한 자들, 유튜브에 게시한 자들 이런 거는 아예 정보통신망법에 불법 정보로 규정해서 곧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더불어서
차별금지법 좀 합시다. 이거 도대체 왜 안 하는 겁니까? 차별금지법. 네. 그리고 포털 문제도 지금 정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아유.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유명무실해. 아유 문제가 너무 많네 네. 진짜. 혐오 표현 막 큰일 나네. 포털에 막 이번에 최명준 막말 같은 경우에도 그 입에 담지 못할 용어를 그냥 쓰는 언론사들이 막 포털에 노출됩니다. 그런 블로그들 막 포털에 노출돼요. 그거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실효성 거둘 수 있도록 거기에도 법적인 정비를 반드시 해주실 것을 이번 국회에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진보 단체나 또 이렇게 뭐 왜냐면은 또 뭐든지 하자고 막 세게 하자고 하면 또 이제 인권 문제랑 여러 가지 것들이 또 걸려서 굉장히 세심하게 분열이 또 생겨나요. 네. 그런데 어찌 됐던 간에 빠르게 더 이상 이번 이 시기에 못하면은요 또 제가 보기에는 물 건너 가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기에 국회가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지 못한다면은 전 정말 민심이 더 이상은 이런 좋은 기회를 주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듭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된다. 뭐 막 축제 막 신나가지고 좋아할 이럴 때가 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진짜로 아주 굉장히 무거운 짐을 느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총선과 관련해서 다시 재밌는 얘기로 너무 진지한 얘기만 했으니까 재밌는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까 네. 합니다. 이제 4월 15일 어제 총선이 마무리되고 오늘자 조선일보의 반응이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매체의 반응들이 다 궁금하긴 한데 네. 조선일보가 오늘자 사설 4월 16일 사설로 기록적 여당 압승 전례 없는 이 힘을 국민 위한 정책 전환에 쓰길. 제목이 겸손해. 나랑 괜찮네. 똑같은 말인데. 네. 그런데 조선일보가 원하는 정책 전환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전환. 예, 지금 대표님이나 저나 민원연이 말하는 정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정책 전환하래잖아. 선거에는 네. 이겼지만 다르게 해. 선거에는 이겼지만은 그 선거에 이긴 힘을 어디다 써라? 내가 원하는 데서 써.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야. 조선일보와 뭔 미래통합당이 원하는 데 쓰라 이거예요. 뭔 소리야 그게. 웃기죠? 예. 국민들은 아주 압도적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힘을 실어준 건데. 그러게. 근데 안 돼. 어. 국민의 선택은 내 알 바 아니고 그 바꿔. 힘을 나한테 써. 어쨌든 예, 나한테 우리에게 써. 써. 뭐 이런 거죠. 이게 뭔 소리야. 아니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마사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러니까 이 핸드폰으로 이게 틀어놓고 이것저것 듣고 있는데 지금 그 보수 쪽 그 패널로 나오신 분들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평가할 때 다 비슷한 말을 해요. 그래? 그게 말이 그러니까 되냐고. 무슨 일단은 말이지? 문재인 정부의 그 독재가 좀 더 심해질 것이다. 아니 너무 이게 걱정된다. 어떻게 독재예요? 역시 너무나 걱정된다. 선거를 했는데. 그리고 여기 진짜 지금 대박이다. 조선일보가 말하는 이제 국민이 불안하다. 왜냐면은 이미 지난 3년간 보여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폭주가 너무 걱정된다. 어떡하냐. 국민들은 그 무능과 폭주를 선택했네. 무소불위의 어떤 힘을 가지게 된 것이 너무 걱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나는 그쪽 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현실 인식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앞으로 또 얼마나 경제 타령을 하면서 그러게. 국민이 다 죽어가는데 뭐 하냐 이러면서 왜냐면 우리 지금 경제가 세계적으로 안 좋아요. 우리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정말 사실 굉장히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언제 좋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엄청나게 우리 문재인 정부 처음에 들어섰을 때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했던 행동들 생각해 보세요. 계속 경제가 안 좋다고 엄살을 피우면 엄살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아주 작은 망한다, 거라도 망한다, 수치만 망한다. 찾아서 혈안이 됐었잖아요. 앞으로 100%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네. 거를 이 사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딱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보이죠? 근데 네. 그렇게 하면 이제는 독자들이 선택을 안 해줍니다. 이제 안 언론사도 통한다는 거지. 그렇고 언론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지금 여당을 공격했는데 네. 여당이 압승을 해버렸잖아요. 네. 언론이 사실은 반성해야 돼요. 이게 독자들하고 시민들한테 우리 영향력이 못 미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판을 하는 건 당연히 좋죠. 근데 우리 지난번에 김정순 여사 뭐 시장에 갔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비판할 때 그 시장 상인이 자기는 평생 조선일보를 읽어왔었는데 요번에 조선일보가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걸 보면서 실망했다. 조선일보 너무 실망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많은 국민들이 조선일보가 좋은지 나쁜지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신문이니까 유명한 신문 1위의 신문이니까 볼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 최소한 합리적인 지적이고 우리를 정말 위하는 지적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그냥 선전선동인지 다 알 수 있는 시절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끝난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이 선전선동으로 음.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네. 너무 또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되니까 조선일보 이 사설에서 네. 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문장들 몇 개 뭐 읽어드릴게요. 읽어주세요. 아주 겸손해요 지금. 봅시다. 몇 개 읽어드릴게요. 이거 진짜 조선일보 이렇게 쓴 적 없는데. 전 국민이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시스템의 역할이 컸지만 또 전제는 달아주시네. 컸지만. 이를 조율하고 지휘한 정부의 공이 크다. 우와, 웬일이야? 국민이 이를 인정한 것이다. 우와. 야, 언제는 그 국민 건강보험이 사회주의라며.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건강보험은 박정희가 만들었다고 자랑했잖아요. 아, 그 문재인 케어. 그래, 문재인 케어 사회주의라며. 아니, 건강보험을 만든 건 박정희다. 아니, 이건 그러니까, 문재인이 아니다. 문재인 케어 보고 그 건강보험을 이제 약간 손보는 그 문재인 케어에 계속 사회주의 공격해왔잖아요, 이 보수 언론들이. 진짜 인식이 네. 진짜 좀 너무 멀다. 네. 아, 그래도 이번에는 이번에는 그거를 좀, 지휘한 정부의 공이 크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네. 다시 돌아오기를. 네. 힘이 없는 정권이 겉으로 강하게 나가고 힘이 있는 정권이 유연한 경우도 있다. 이번 선거로 현 정권은 민주화 이후 어떤 정권도 갖지 못했던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유연하게 살아주세요. 네. 하는 거지. 이제 뭐 와서. 그런 겁니다. 힘이 있으니 좀 유연해져봐.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모르고 문장들은 달래고 있군요. 이런 문장들은 지금 조선일보가 네. 참으로 눈치를 좀 보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네. 자, 우리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자, 기고스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총선을 이틀 앞둔 4월 13일에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이 또 글을 썼거든요. 자, 이분이 누구냐? 네. 이분이 코로나19 대처하는 정부가 의료 비선 실세를 두고 있다. 이재갑 이런 사람들이 의료 비선 실세를 그 팀을 그래서 깨뜨린. 그 범대책위를 의료진으로만 구성된 범대책위를 깨트린 분이에요. 네. 대단한 분이죠. 자, 엄청난 분이네. 이 사람이 SNS에 올라온 한 의사의 글을 퍼와서 방역 당국이 투표일이 다가오니까 코로나 진단수를 줄였다. 이런 음모론을 제기했어요. 언제 오늘부터 똑같은 이제 뉴스야. 코로나가 그러면 막 생기겠네. 그동안 줄였던 거를, 그러니까 감춰놨던 거를 그런 거 아니지 이 사람 그렇죠. 주장은 코로나 진단수를 줄였다라는 음모론을 제기했어요. 자, 이 정도 되는 내용은요, 사실은 정말 확인하고 확인해서 이걸 논설위원이 쓰는 게 아니고 기사로 내야지. 정말 이런 일이 있다면은.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을 이제 논설로, 그러니까 그 이제 칼럼으로 이렇게 썼는데요. 그런데 4월 1일 다른 데도 아니고. 중앙일보에서 만든 팩트체크 기사에 따르면 열흘 전이에요. 자기 지금 이 칼럼 쓴 사람이 중앙일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어디 조선일보 팩트체크도 아니고 중앙일보가 열흘 전에 낸 팩트체크 기사에 따르면 해당 SNS 글은 3월 말에 올라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아, 그 논설위원이 중앙일보 좀 읽으세요. 거기 그러니까 다니시면서도 말입니다. 참 자기 신문 안 읽으시면 네, 어떡하나. 자 장세정 논설위원은 한 명이 확진 받기까지 수차례 검사를 받기 때문에 누적 검사 수가 통계 부풀리기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질본에 따르면 누적 검사자 수는 중복 검사를 포함하지 않은 수여서 오히려 검사 횟수는 그간 발표한 것보다 30만회 가량이 많다라고 진짜 했습니다.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네. 줄 아세요. 장세정 논설위원은 방상혁 의협 부회장의 발언을 인용해서 코로나 방역은 과학이지 정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자, 진짜 정치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다. 네. 너는 언론인이 아니고 정치인이냐. 저는 이런 아니 생각이.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이 그 말을 인용한 과학은 그 코로나 방역은 과학이 정치가 아니라고 네. 말을 한 그분이 방상혁 의협 부회장이라는 이분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공천되었다가 아니구나. 사퇴한 그죠? 분이에요. 네. 아니 자기가 정치를 해놓고 자기가 과학이라 그러면 어떡해. 누가 누구한테 아무튼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네. 올해 우리가 지금 이제 총 정리를 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사실 중앙일보 이번에 너무했어요. 진짜 코로나19와 중앙일보 진짜 관련해서는 미쳤어. 네. 그러니까 이게 중앙일보 그리고 JTBC도 많이 보수화됐다라고 하지만 중앙일보가 한 올해의 선거 보도는요 역대 진짜 최악의 역대 특히 이 칼럼으로 하는 정치질 있잖아요. 음. 정말 지나쳤다라는 평가를 제대로 남겨놔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딴 거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최근에 TV조선이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 나는 흔들어대도 나는 100kg이라서 흔들리지 않는다. 요거를 단독으로 보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나는 만약에 나한테 그런 보도했으면 난 진짜 용서 안 한다. 나 진짜 나도 진짜 고소한다 진짜. 내 몸무게를 왜 어. 단독으로? 그리고 만약이라도 윤석열 총장이 실제로 그런 말 한 게 아니라면 왜냐면 그거 카더라였잖아요. 그런 말을 했다 카더라였어. 그렇지. 문제는 심각해지죠. 근데 이번에는 더 부끄러운 걸 공개했다고. 이번에는 채널A가 4월 10일 정치데스크 방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진짜 이런 게 사실이든 아니든요. 그게 뭐야? 사실인지 여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시사 프로에 나왔다고. 예. 이게 왜 나왔냐면요. 뭐야 네. 이게? 그 윤석열 총장이 휴가를 갔다 왔어요. 이틀인가 3일인가. 네. 예, 휴가를 갔다 왔는데 그때 이 열린민주당의 황희석 후보가 이거 휴가 갔다 와서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SNS에 썼어요. 네. 과도한 추측이죠.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냥 그걸 비판하면 돼요. 근데 채널A 정치데스크 4월 10일 방송에 나온 하종대 뉴스연구팀장 이분 저 동아일보 채널A 소속인데 이분이 그거를 그냥 비판하고 싶으면 비판만 하면 되는데 윤석열 총장이 아파서 갔다 온 건데 그럼 아파서까지만 그러니까 말을 아파서까지만 하면 했어야지. 돼요. 알겠다고 그거 보도도 났다고 아프다는 거. 엉덩이 전기가 뭐야? 근데 굳이 그거를 사람들이 나빠. 네. 진짜. 왜 총장께서 최근에 휴가를 신청하고 안 나오고 있는가? 그걸 좀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엉덩이에 종기가 나서 시술을 받았다 그래요. 아이고 참. 거의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줄기차게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무실을 잠시도 떠날 수가 없어요. 잠시라도 떠날 수 없이 계속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줄기차게. 그래서 종기가 났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니, 이런 얘기를 왜 이거는- 하냐는 거죠. 예. 이건 참 수준이네요 진짜. 채널A의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과도한 어떤 집착 또는 충성이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분 나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래서 거기 아까 여기 지금 이봉우 팀장 읽어준 것만 하고 끝나도 되는데 다시 한번 2번 3번 죽이는 거지. 진짜 사람이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나? 이게 누가 어디 아픈 거에 대해서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병명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뢰예요, 신뢰. 아유 신뢰 이상이에요. 이거 자기가 밝혀도요.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아이고.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네. 예. 저 너무해.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윤석열 총장의 아픈 데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채널A가 이 건을 얘기하면서 채널A의 협박 취재 및 검언 유착 의혹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 참.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좀 자세히 해봅시다. 우리가 최근에 너무 바쁘고 다른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채널A의 그 녹취록 있잖아요. 채널A도 그러니까 채널A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동재 기자가 먼저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그러니까 이철 씨 쪽에서 뭔가 딜을 요구했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MBC의 녹취록 MBC가 말하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 와중에 최근에 누구예요? 조선일보에서도 또 관련된 내용들을 막 풀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최근 요걸 자세히 얘기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봉우 팀장이 어제 안 그래도 막 자세히 분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요 보도 내용을 자세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딱 정황을 다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그 투표하고 와가지고 네. 그냥 저는 채널A 이 협박 취재 사건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또 보도를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어제도 그러니까 투표 날에도 네. 조선일보가 또 보도를 냈는데 뭐냐면은 최강욱 후보가 이제는 후보가 아닌가요? 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최강욱 아무튼, 의원이네요. 네. 3번. 아무튼 2번. 네. 2번. 최강욱 후보가 이때는 후보였으니까 조선일보가 보도 낼 땐 최강욱 후보가 그 채널A 기자와 그 제보자 간의 녹취록을 자기가 요약해서 SNS에 올렸는데 그 거짓말이다 이런 보도를 낸 거예요. 네, 네. 그런 보도를 4월 15일에 낸 게 아니라 그 전에 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발언의 요지라 그러면서 최강욱 후보가 채널A 기자의 말을 썼는데 채널A 기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유시민 비위를 달라. 안 그러면 죽는다. 그런데 4월 10일 모 유튜버가 공개한 녹취록 전문을 보니까 사실이 아니어도라는 워딩이 없다. 거짓말. 일부러 부풀렸다. 이거를 MBC 구성원도 MBC 기자까지 이거를 비판했다. 이겁니다. MBC 간부도 최강욱이 올린 녹취록 요지는 거짓이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한 거예요. 네네. 제가 뭐 기사 내용 자세히 네. 읽어드릴 네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케이 최강욱 후보 거짓말 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니네가 그렇게 지금 너무 신나 있는 그 녹취록을 한번 다 읽어보자 이겁니다. 네, 네. 사실이 아니어도라는 워딩이 없으면 문제가 끝나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지금 계속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모든 그 프레임들이요. 자기네가 지금 이렇게 좋아하는 녹취록을 읽어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지금 조선일보가 줄기차게 보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철 그쪽과 그 제보자는 사기꾼이야. MBC가 사기꾼을 대변하고 있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녹취록을 보면요. 채널A 기자는 너무 그 사기꾼을 좋아해. 뭐 그 사기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사기꾼의 형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접근했어요. 아니 그럼 채널A 기자도 사기꾼을 대변한다고 해야지 왜 채널A 기자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실까 우리 조선일보? 그러네. 제가 몇 대목 읽어드릴게요. 그 녹취록. 조선일보가 좋아하는 그 모 유튜버가 공개한 녹취록이에요. 네. 2월 24일 통화에서 채널A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역 1, 2년도 아니고 12년에다가 2.5년이면 14.5년이 됐잖아요. 이거는 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대표님께서 허심탄회하게 우리한테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나. 이 재판 과정에서 분명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대표님이 잘했다고는 못하겠어요. 이 사건 피해 입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도 억울해 보이기는 하던데 그런데 14.5년을 받을 정도로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와 채널A 기자가 아주 그냥 사기꾼을 아주 배려를 많이 해주고 계시네. 2월 25일 만남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뭐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아무튼 이런 대목이 많은데 조선일보는 MBC 가지고만 난리다. 심지어 MBC는 채널A 기자의 녹취록을 가지고 보도한 건데.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네. 조선일보가 또 프레임이 하나가 뭐냐면은 채널A 기자가 이 녹취록 보면 검찰과 거래한 거 아니다. 검찰과 유착한 거 아니다라고 채널A 기자가 녹취록에서 말하는데 MBC가 그건 보도 안 했다. MBC가 보도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거 다 보도했다고요. 네. 이미. 네. 그리고 조선일보가 녹취록을 보니까 야 검찰 거래한 거 아니라던데 하는데 녹취록을 읽어보면 거래를 암시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읽어드릴 수가. 네?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중간에 뭐 나는 그 뭐라 그러지 그런 흥정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또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당을 계속 했는데 사람을 막 쥐었다 놨다 했는데 그 부분은 조선일보는 거기에만 이제 그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 것만 가지고 자꾸 우기는 거죠. 네. 그럼 그런 발언이 지금 이봉우 팀장 말처럼 그 꼬시고 홀리고 하는 그 부분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또 이렇게 딴소리는 한번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제가 몇 못한 가지만 거죠. 읽어드릴게요. 검찰과의 딜을 채널A 기자가 말한다는 거를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2월 25일 날 제보자의 만남 자리에서 이철 대표가 야권보다 여권에 가까우셨던 분이잖아요. 이제 대표님이 딜을 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 솔직히 얘기하면 가족을 딜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와이프나 자녀가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산 추징이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그 두 개 중에 가족은 건질 수가 있어요. 와, 기자가 가족을 건질 수 있다고 말하네? 어떻게 건지지?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네. 충분히 검찰과 이런 부분이 협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철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협조를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자리를 깔아드릴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이거를 딜이라고 이해해야지 우리가 뭐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야. 자 3월 13일 만남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널A 기자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내가 간곡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거기 대화가 통하는 사람한테 이거 검사 의미하는 겁니다. 그쪽에 아까 보셨다시피 확정적으로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얘기 안 했는데 오케이. 근데 제보 같은 게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내부 제보로 하는 거니까 얘한테 당연히 참작이 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이 정도에 대해서 의견 접근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되게 웃긴데 진짜 마지막으로 나중에 조사받으시다가 이 말씀만 안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채널A 기자 통해서 검찰 높은 사람한테 전달했는데 이런 바보 같은 소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헐. 조선일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래가 아니고 유착이 아니면 왜 제보자한테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채널A 기자가 부탁을 할까요? 말을 했는데 왜 또 안 해라고 말을 하라고 그래? 이게 녹취록 안에서요. 채널A 기자가 왔다 갔다 한다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중간중간에 막 딜과 거래 같은 얘기를 계속하면서 중간에 우린 합법적인 거예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부 제보에 대해서만 합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계속 카바를 치다가 그렇게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면은 왜 제보자한테 제발 검찰한테 우리랑 얘기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왜 하냐고요. 캥기니까 하는 거 아니야. 조선일보 맨날 그 캥긴다 안 캥긴다 좋아하더만. 네, 이런 부분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도 제가 이 부분도 여기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을 제보자와 채널A 기자가 그 검사장 맞다고 확인하는 것 한 3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굳이 안 읽어드릴게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 최강욱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 네네.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유시민 비위를 달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어도라는 워딩이 없네. 아우 거짓말이네. 오케이 최강욱 후보 거짓말 치자고 거짓말했다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제가 유시민 비위캐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채널A 기자가 뭐라 그럴까요? 강압적으로 얼마나 고압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사실이 아니어도라는 워딩은 없습니다. 오케이, 없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냐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자, 2월 25일 만남부터요. 이 채널A 기자가 제보자한테, 그러니까 이철 측한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거 협조 안 하면 죽는다. 이거 협조 안 하면, 이거 우리랑 이거 안 하시면 더 죽는다. 가족, 재산 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네. 이런 얘기 편지에서부터 했어요. 제가 볼 땐 여기부터가 문제라고요. 그치. 그거부터가 문제야. 그거부터가. 자, 그리고 3월 22일 만남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 참 재밌어서 이거 진짜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번 총선에 유시민이 있건 없건 보도를 하던 안 하던 간에 여건이 져요. 어떡하냐, 이겼는데. 예. 이거 진짜. 청와대에서 예비 시뮬레이션 여론조사를 했는데 완전히 폭망하진 않았어요. 폭망은 미래통합당이 했죠. 네. 예. 아무튼 계속 읽어드릴게요. 여건이 이 정도로 지는데 유시민이 잘린다고 해서 검찰은 이겁니다. 유시민이 싫고 유시민에게 휘둘리는 문 대통령이 답답한 거지,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기까지 여건이 폭망하게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합니다. 그거는 너무 가신 건데 검찰은 그냥 유시민이 싫은 거예요. 유시민을 치면 다른 놈 많이 안 치더라도 여야 몇몇 있잖아요. 상징적인 인물들, 유시민, 최경호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시민을 치면 그로 인해 다른 강한 사람들이 옛날같이 자기한테, 검찰한테 함부로 못할 것이며, 지금만 봐도 엄청 싸우잖아요. 유시민이라는 카드를 자기네가 쥐고 있으면 함부로 못할 것이고,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나중에 한번 눌러보겠다, 그런 느낌을 풍기는 겁니다. 이철 대표, 이분 진짜 안쓰러워서 그럽니다. 솔직히 우리 보도 4월 이후건 언제건 막말로 진짜 본인이 다 짊어지고, 이철 씨가 30년 살고 이렇게 다 짊어지고 가버린다, 우리 와이프도 깜빵 가고 내가 한번 불태워서 우리 친구들 지킨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뭐 어쩔 수 없는데, 본인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은, 이철 씨 측에 가장 좋은 타이밍은 3말 4초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강제 수사가 오기 전에 압수수색도 하고, 본인한테는 총선 전에, 그 전에 목을 조이지 않겠어요? 그때까지 온다면 본인한테 이철 씨 측 생각만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총선 전에 해야 한다고 일종의 회유를 하는 것이죠. 에휴, 네. 참.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하죠. 나는 기자가 지금 계속 검찰이 유시민을 치고 싶어 한다고 강조하잖아요. 네. 통화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시민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MBC가 그렇죠. 보도한 부분. 네. 그러니까 오케이, 알겠다고요. 최강욱 후보가 사실이 아니어도라는 워딩을, 그거는 자기가 발언 요지를 요약한다 그러면서 쓴 거니까 저는 윤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녹취록 내용상에 중요한 게 뭐예요? 기자가 여건이 집니다. 심지어 MBC가 그 보도한 내용 중에는 이철 씨 측한테 어차피 여건은 이번에 끝나니까, 유시민도 이번에 끝나니까 약간 자기네 쪽에 이렇게 넘어오란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쵸.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건은 이미 졌는데 검찰이 유시민을 되게 싫어하고 유시민한테 휘둘리는 대통령을 되게 싫어한다. 심지어 녹취록 중에 채널A 기자가 우리 문재인도 조지고 다 할 수 있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녹취록 읽어보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유시민 비위를 요구한다는 거는 이게 지금 정확한 팩트와 합리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일단 치고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지, 꼭 그런 워딩이 문제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가 계속해서 그런 아주 자그마한 부분을 사건의 전체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녹취록을 다 읽어보지 않는 독자들이 현혹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약간 그래도 양심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이보경 MBC 전 논설위원이죠. 이 분의 그 글을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SNS를. 근데 그 글 밑에 그분이 이제 올해 사장에 나왔다가 어찌됐던 떨어지신 분이다라는 거 약간 감안하고 어떤 MBC에 대한, 지금 현 MBC의 보도에, 그러니까 MBC에 대한 어떤 지적을 지금 이분이 하는구나라는 걸 약간 감안할 수 있게는 했다라는 점에서 나는 그것마저도 없었다면은 정말 너무 속보인다라고 생각할 텐데, 일단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이보경 의원은 또 내부에서 자기들이 보기에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MBC가 보도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에 이런 글을 썼다고 전 SNS 글 그렇게 썼겠지라고
또 늘 하는 백보양보해서 양보. 왜냐면 이게 핵심이 그게 아닌데 그렇죠. 지금 이 싸움에서 본인이 그런 글을 하나 쓰면은 어떻게 악용될 것인지를 충분히 알만하신 분일 텐데 아무튼 그런 글을 썼고요. 네. 그리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된다. 그렇죠. 수사가 이루어져야 네.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푸는 것 자체가 저는 애초에 조선일보의 이런 보도 자체가 불편하고 안 좋다.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조사해라. 조사해라. 조선일보도 그렇게 주장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꾸만 뭐 누가 이렇게 했대. 뭐 이보경 의원이 그러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의 이런 보도는 사실은 굉장히 비겁한 보도다. 라는 생각입니다. 언론 스스로 지금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계속 네. 그렇게 네. 할수록. 아무튼간에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만 보도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는 사실 모 유튜버가 공개한 녹취록을 읽어드린 거기 때문에 네, 네. 나중에 정확하게 MBC가 그러니까요. 입수한 그 제보자의 그 진짜 원본, 네. 진짜 녹취록 예를 들면 또 음성 파일도 있으니까 이런 게 나중에 만약에 확인이 되면 그게 더 정확한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제가 네. 읽어드린 건 지금 공개된 게 그 모 유튜버가 공개한 네, 거밖에 네. 없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요. 우리 정말 열받은 일이 있었어요. 어제 이것도 이봉우 팀장이 제보인데요. KBS 정치합시다에 전원책 변호사가 출연해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어제 너무 화가 났는데 이 고소를 해야 되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네. 고민 중이에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분이 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저희도 시작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전원책 변호사가 일단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유시민과 정치합시다. KBS 전원책이 정치합시다입니다. 대화를 하는데 지금의 뉴스가 친문 뉴스냐 옛날에 땡전 뉴스처럼 땡문 뉴스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의 뉴스가 땡문 뉴스다라는 게 전원책 주장이고 유시민 이사장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10번째쯤에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보도가 나오니까 예전에 땡전 뉴스 땡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전원책은 아니다. 첫 번째는 아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의 문재인 뉴스가 나오더라. 그러니 땡전 뉴스나 땡문 뉴스나 마찬가지다. 지금 현상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걸 하다가 유시민 이사장이 이거 뭐 민원연 같은 데서 한번 검증해 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한 몇 초 이렇게 잠깐 멈칫하다가 탁 끼어들면서 갑자기 이거는 빡쳤어. 갑자기 화를 확 내면서 왜 민원연의 검증을 하냐. 시민단체가 민원연밖에 없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유시민 이사장도 참 생뚱맞게 아니 그러면 언론 관련 시민단체는 이제 민원연밖에 없지 않나요? 사실 저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여러 개가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좀 있습니다. 고맙긴 한데.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모니터를 좀 많이 하는 건 그렇죠. 사실이죠. 네. 모니터를 많이 하는 단체는 우리밖에 우리밖에 없는 건 없죠. 사실이죠. 근데 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요. 기계가 해도 되는 모니터입니다. 왜냐면은 보도 순서가 두 번째냐 열 번째냐 이거 민원연이 안 해도 돼요. 이런 모니터. 네. 그냥 아무나 하세요. 전원책 변호사 스스로 하라고 하세요. 그래도 나올 만한 거예요. 특정 기간 정해서 똑같이 누가 해도 이거는 판단이 바뀔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갑자기 느닷없이 민원연을 자기들끼리 화가 난 거야. 소란해가지고 민원연이 했으면 좋겠다. 왜 민원연이 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또 저는 또 약간 관종기가 있어서 그럼 민원연이 저렇게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좋아? 민원연 저는 얘기해주면 좋지? 유시민 이사장이 민원연 언급해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 머릿속에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네. 그래 이런 뉴스 모니터 또는 뉴스 검증은 민원연이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야 평소에. 그래서 이걸 강하게 주장한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약간 흘렸어요 말을. 픽했어요. 이런 건 민원연이 검증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그냥 말하고 넘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느닷없이 막 화를 내면서 그걸 왜 민원연이 하냐? 민원연밖에 시민단체가 없냐? 민원연은 시민단체가 아니다. 내가 딱 6개월 정도 뉴스 앵커할 때 나에 관해서 76건이나 민원연이 기사를 냈다. 근데 나는 한 번도 심의를 그러니까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다 엉망진창인 게 방통위에 올렸다고 하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더니 마지막 한마디가 민원연은 악성 바이러스지 시민단체가 아니다. 이게 어떻게 시민단체야? 악성 바이러스지. 이렇게 말했어요. 반말로 찍. 해야 되겠네. 고소해야 그러더니 돼. 최현정 아나운서한테 민원연이냐고 물어보니까 최현정 너무 놀란 거지. 너무 놀래가지고 옆에 가만히 있는 최현정 아나운서한테 어. 사상 검증한 거예요. 민원연 소속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우리 회원들 중에 KBS 소속인 KBS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너 민원연 소속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KBS, MBC 그리고 YTN, 연합뉴스 누구든지 자기가 언론의 공정성을 생각하고 바른 언론인이 되려고 한다면은 민원연에 가입해서 후원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당연히 저는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너 민원연 소속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정말 사상 검증하듯이 최현정 아나운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요 뭐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끝냈거든요. 엄청 이 당황했어요. 모든 상황이 너무나 불쾌하다는 거죠. 진짜. 정말. 그냥 예. 걸어야겠는데요. 네. 그죠. 아니 그리고 KBS는 뻔히 알면서 왜 자꾸 섭외하는 겁니까? 이렇게 비중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요. 내 말이. 그리고 또 어제 MBC에 또 나왔어 이 사람이. 맞아요. 나 진짜 그렇게 지상파들이 사람이 이런 없나요? 식으로 무슨 뭐라 그러지 여야의 기계적 균형 이거 맞춘답시고 자꾸 이 사람 데려다 놓는. 왜냐면 자기들이 제어하지도 못하는 이 사고 정말 방송 사고의 1인자이신 분은. 제일 웃긴 게 JTBC에서도 포기한 분을 네네. 지상파 갖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살아왔으면 그냥 자기네 기자 갖다 쓰면 안 됩니까? 참 진짜 아니 꼭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이걸 맞춘답시고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전원책 변호사는 정말 아니라고 그쵸.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단 저는 본인이 6개월 동안 그 TV조선 앵커할 때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진짜 우리가 엉망이었는데. 사실은 보고서를 많이 내긴 했어. 네. 그런데 그걸 다 심의를 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주장은 민원연이 자기를 방통위에 계속 냈는데 그게 한 번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억울하다. 민원연이 나를 음해했다라고 주장했거든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바빠 죽겠는데 이걸 한번 다 털어보려고 조사를 해보려고요. 전원책 변호사 특집 한번 해야 되겠네요. 네. 이제 그래서 또 흥분하네 또 마음을 가라앉힙시다. 그래서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저희가 따박따박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네. 논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방송이 댓글을 길어졌는데 못 하겠 것 네, 같습니다. 오늘은 네.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요. 댓글은 좀 더 다 읽어보고 그리고 뭐 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시겠지요. 네. 오늘 달린 댓글까지 보고요.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세월호 참사 6주기. 그러니까. 다 기억하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세월호 관련된 글이라도 하나 써주시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들을 보니까 대부분 배지를 달고 나오셨더라고요. 1년 내내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세월호 참사 또 6주기라서 또 여러 추모 그리고 그런 또 우리 유가족분들이 지금 또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이 응원하고 한번 좀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여유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